네, 안녕하십니까. 소재 프로세스 공학 담당 교수 김정기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소재 기계적 특성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결국 우리가 소재 기계적 특성 평가를 하는 이유는 이제 소재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더 강한 소재, 어떤 소재가 더 강한 소재이고, 이 소재가 과연 얼마나 버티느냐에 대한 문제를 이제 평가를 하기 위해서 기계적 특성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기계적 특성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더 강한 소재들은 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하중을 견딜 수 있고 실제로 뭐 다리를 만든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50톤짜리의 다리를 만든다고 했을 때 더 얇게 이제 다리의 어, 구조물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뭐 실제로 이런 제품들을 이제 가지고 이제 실제 그 제품의 성형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제품의 성형을 진행하는 건 또 소재의 기계적 특성하고는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소재의 기계적 특성과 또 다른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소재의 성형성 평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성형성 평가 첫 번째 파트에서는 소재의 성형성 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랑 그리고 이 소재의 성형성에 대한 개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 소재의 성형성 평가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소재 성형 가공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결국엔 우리가 소재를 이제 개발해서 이제 제품을 만드는 과정까지 가야지 실생활에서 이제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소재의 기본적인 제품화를 위해서는 만들어진 소재를 이제 성형을 하고 가공을 수행할 필요가 있고요. 이 소재의 기계적 성질이 아무리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이제 성형성이 나쁘면 사용 범위가 제한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아무리 뭐 재료의 강도가 1기가, 뭐 2기가, 3기가 막 그렇게 높은 강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강도를 가지는 소재를 제품으로 만들지 못하면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그 제품의 어, 소재의 실질적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공을 진행을 해야 되고 이 가공을 진행할 때 이 가공이 잘 되냐 안 되냐를 평가하는 지표가 바로 성형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위에 그림들을 쭉 예시를 들자면은 뭐 뭐 소재를 만든다고 하면은 이 소재에 다양한 형상들이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기어도 만들 수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제 뭐 얇은 판재라든지 항공기의 이제 윙 스파라든지 아니면 엔진 디스크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제품 만들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뭐 이 제품들을 만들 때 쓰이는 가공 공정들을 보면은 뭐 단순하게 머시닝으로 깎아내는 공정도 있겠지만은 뭐 아변으로 이제 판재를 밀어내는 공정도 있을 거고 이제 금형으로 찍어내는 공정도 있을 거고 아니면 판재들을 이제 구멍을 뚫거나 아니면은 깊게 컵을 만들어 버리거나 아니면은 뭐 판재를 특정 모양으로 이제 스탬핑하거나 느리는 공정들 다양한 공정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런 공정들 자체가 기계적 특성하고도 어느 정도는 비례 관계를 가지고는 있긴 하겠지만, 뭐 기계적 특성하고 이제 병비례되는 관계는 없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성형을 했을 때 이 제품이 안전하다, 안전하지 못하다를 나누는 기준은 결국은 성형성 평가라는 이제 별도의 지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얻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기계적 특성하고 이번 첫 번째 파트에서는 기계적 특성하고 성형성이 매치가 안 되는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가지고 왜 우리가 성형성 평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성형성 평가에 사용되는 지표들을 하나하나 소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소재의 성형성하고 이제 기계적 특성이
제일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케이스가 바로 고강도강에서의 성형성인데요. 고강도강 같은 경우는 일단 개발된 환경에 대해서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모든 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라든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제 점점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상태이고요. 요것 때문에 이제 지구 온난화도 가면 갈수록 좀 기상 이변 역시도 가면 갈수록 좀 심각해지는 추세입니다. 뭐 최근 몇 년 동안 슈퍼 태풍들이 계속 올라오거나 아니면 여름이 이제 비정상적으로 덥거나 아니면은 뭐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린다거나 하는 현상 것들이 이제 이런 문제에 의해서 나타나는 건데요. 그런 것들에 이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자동차 관련한 이제 환경 규제들이 가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뭐 연비 규제가 이제 심해지다 보니까 뭐 100km에 필요한 이제 연료량 역시도 이제 가면 갈수록 더 타이트해지고 있는 추세고 뭐 이는 이제 아시아 쪽뿐만 아니라 이제 북미 그리고 유럽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로 이제 엔진 다운사이징이라고 해가지고 자동차의 배기량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 이 배기량을 줄이면서 이제 자동차의 주행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차체가 가벼워야 될 겁니다. 그래서 뭐 기존의 기존의 철판으로 만든 것들을 알루미늄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을 뿐더러 심지어 스포츠카라든지 그런 차들 같은 경우는 카본 파이버를 이제 사용하는 경우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철강 업계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그 마그네슘 그런 카본 파이버 같은 이제 다른 소재들한테 밀릴 수는 없으니까 어 이에 대한 개발 수요가 1차적으로 존재를 했는데 문제는 이런 그 차체 경량화가 또 다른 규제랑 이제 맞물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차가 가벼워진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타고 있는데 사고가 났을 때 위험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운전자 안정성 확보를 위한 차량 안전 규제는 가면 갈수록 이제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차체 강성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된다는 뜻이죠. 그 문제 때문에 이제 가벼우면서도 강한 재료에 대한 수요가 많이 나타나게 되고 이 때문에 이제 이 두 개의 문제를 동시에 달성을 위해서 이제 경량이면서도 고강도 소재의 개발 필요성이 증대가 됩니다. 물론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마그네슘도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채광 쪽이 좀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채광 업계에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강업계에서 나타낸 솔루션이 바로 이 고강도강이고요. 이 고강도강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그 철강 재료가 가지고 있는 뭐 연성이 높으면 강도가 좋지 않고 강도가 높으면 연성이 좋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음, 그 합금 원소 중에 망간을 좀 많이 첨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망간을 첨가를 하게 될 경우 이제 1기가파스칼 이상급의 고강도이면서도 연신율이 괜찮은 소재를 얻을 수 있고요. 이 소재 개발에 의해서 차세대 자동차용 강판으로의 개발 수요가 많이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각 개발된 이제 고강도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2세대에서는 망간의 비율을 15% 이상, 그러니까 15% 이상 집어넣어서 고망간 상태를 유지를 하게 되는데 요 고망간이 되게 되면은 이제 아주 높은 강도를 가지면서도 연신율도 매우 높아집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이제 개발된 최강 재료들 같은 경우 이제 톤당 한 10만 원 밑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톤당 가격이 거의 20만 원이 돼버립니다. 굉장히 기존 사용되고 있는 구조용 철강 재료에 비해서는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철강 업계에서도 문제를 좀 제기하기도 했고 그리고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성형성 측면에서도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이제 3세대 고망간과 같은 경우는 5에서 12%의 중망간 영역을 가지고 있고 이 영역에서는 뭐 그래도 이 망간 비율보다는 좀 낮은 망간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 역시도 톤당 한 12만 원 정도로 약간 제어가 됐고 앞에서 봤던 이제 뭐 요 강제에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은 요 강제에서 나타났었던 성형성 문제도 어느 정도
문제가 좀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강도는 1기가파스칼의 연신율 한 30에서 40% 정도로 뭐 그렇게까지 막 우수하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제조 단가 자체는 꽤 많이 절감시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성형성 문제들을 좀 적절한 강도의 우수한 연신율을 가지는 강제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차량에 적용을 해가지고 앞에서 봤던 이제 안전 문제랑 연비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를 할 거라고 기대를 했고 실제로 뭐 프레임 쪽에는 요즘 이런 그 중망간이라든지 고망간강의 고강도 강들이 좀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요런 이제 강제들이 이제 판재 쪽에 이제 좀 적용을 하려다 보니까 몇 가지 치명적인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첫 번째 케이스로 이제 그 우리가 상용성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뭐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소재의 이제 드로잉 특성을 평가를 하기 위해서 컵 상형성을 컵을 이제 찍어보고 이 성형된 물품들의 수명 평가를 이제 쭉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컵 성형을 할 때 일반적으로 드로잉비가 한 2.2 이상은 돼야지 좀 괜찮은 제품들을 성형을 할 수가 있는데 고강도감 같은 경우는 기계적 특성이 상당히 우수해서 성형이 되게 잘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막 성형을 해보니까 한 2에서 2.1, 한 요 정도 영역에서 막 터지는 겁니다. 일반적인 채광 재료들은 좀 한 이 정도까지 버티게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파괴가 일어나게 돼버리니까 통상적인 드로잉 이하의 한계치가 나타나서 성형을 하는데 상당히 큰 제한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원래 컵은 한 이 정도 깊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정도도 안 되는 제품들이 만들어진다는 게 첫 번째 문제점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로 이렇게 성형을 해가지고 시간을 오래 둬 봤습니다. 오래 두게 되니까 이게 막 터져나가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터지는 현상들을 우리가 그 성형품에서 지연 파괴가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지연 파괴가 일어나는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 강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게 성형을 하고 난 다음에 내부에 이제 잔류력이 엄청 많이 남게 됩니다. 이 잔류력이 많이 남게 되면은 이제 특히나 이제 인장 잔류력이 남게 되면은 이게 양옆 방향으로 인장 특성이 남아서 이제 크랙이 요 방향으로 뜯어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안 그래도 이렇게 응력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망간 석출물 같은 것들이 이런 식으로 끼어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양옆으로 터지는 거죠. 그래서 크랙이 이제 뭐 딱히 그렇게 다른 처리를 하지 않았는데도 형성이 되면서 지연 파괴가 발생이 되는 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드로잉비도 나쁘고 이제 수명 평가 역시도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성형 모드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잔육력을 줄일 수 있는 성형으로만 쭉 가게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성형을 해서 추가적으로 열 처리해가지고 잔육력을 좀 빼줘야 되는데 그 과정 자체가 사실 뭐 소량 생산할 땐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대량 생산할 때는 상당히 좀 치명적인 문제로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전체적인 차체 적용 범위에 감소가 이런 돼서 이제 판재 이런 A 필러라든지 C 필러 밑에 이제 들어가는 빔 정도에만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첫 번째 문제가 존재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판재 이제 앞에서 봤던 것들이 이제 좀 다 빔 쪽에 이제 사용됐는데 이제 판재 그러니까 뭐 펜다라든지 그런 데 사용하기 위해서 판재 성형을 한다고 이제 금형 만들어서 스탬핑을 찍어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실제 스탬핑 성형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의 모양들이 많이 나오게 될 건데 이런 때 변형 모드를 보게 되면은 전단 변형도 있고 이렇게 쭉 찍어 잘라내 버리니까 그리고 이렇게 굽어지는 굽힌 변형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제 늘어나는 신장 변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제조의 기계적 특성이 좋다고 평가가 되면은 잘 버텨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깨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런 성형들 중에서 이제 이렇게 꺾이는 부분, 전단이 일어난 부분에서 꺾이는 부분에서 나타나는 성형들을 이제 플랜지 성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요게 이렇게 잘려 나가고 이제 굽히,
네, 자르고 난 다음에 이제 굽힘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굽힘을 진행하게 되면 요 양옆에서 인장 특성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인장 잔류력에 의해서 터져나가는 그 현상이 인장 이 전단이랑 이제 굽힘 그리고 인장이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을 이제 우리가 그 플랜지 성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요 플랜지 성형을 진행을 할 때 고강도강에서 막 터져 나가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 그 일반적인 성형 해석을 했을 때는 여기선 괜찮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크랙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말인즉슨 그 기존 성형성 시험에서 안전하다고 판명됐는데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 거고 이에 대한 정확한 평가 분석을 위한 새로운 시험법 설계를 해서 평가를 해보니까 다른 재료들은 괜찮은데 유독 고강도강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크랙이 막 형성되고 물론 석출물들이 있는데 이 석출물들은 그냥 원인 중 하나일 뿐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기기적 특성이 높다고 네, 기기적 특성이 좋다고 해가지고 이런 성형성들이 엄청 좋은 게 아니구나. 네,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런 재료들의 개발에 있어서 이제 뭐 기계적 뭐 인장 시험이라든지 뭐 압축 시험과 같은 기본적인 기계적 특성 평가는 당연히 1차적으로 수행이 되어야겠지만은 성형성 평가 역시도 실제 제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이에 대한 평가 체계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디파트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성형성 평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 성형성 평가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시험 평가들이 있지만은 제일 많이 제일 많이 활용되는 평가, 판재 성형성 평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크게 네 가지의 시험 평가법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평가 같은 경우는 재료의 늘어남 특성, 그러니까 신장 성형이 일어날 때의 특성을 이때 성형성을 평가하는 시험 방법이 되겠습니다. 에릭슨 시험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평가 방법 자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밑에다가 판재를 깔고요. 요 판재를 깔고 이제 펀치를 위로 올렸을 때 요 산이 생기지 않습니까? 요 산이 생길 때 어느 시점이 되면 요 산이 늘어나는 부분에서 이제 인장 시험과 동일하게 변형률 집중이 일어나서 점점 더 얇아지게 되고 이게 조금 더 얇아지는 현상이 심해지다 보면 언젠가는 터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시험편이 터지는 시점에서 터질 때까지의 버티는 최대 높이를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얘가 과연 얼마나 잘 늘어나는지를 평가하는 평가하는 시험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지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재료가 처음 출발해서 이동해가지고 터질 때까지의 높이를 이제 에릭슨 컵 하이트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말로는 리미트 돔 하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리미트 돔 하이트는 요 시편 바닥부터 끝까지의 높이를 얘기를 하고 이거를 사실 뭐 자로 잴 수도 있겠지만은 자로 재선 상당히 부정확하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은 펀치의 이동 거리가 결국에는 요 펀치 처음에 닿고 난 다음에 이동 거리가 이 전체 높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펀치 전체 이동 거리를 리미트 돔 하이트랑 똑같다고 가정을 하고 측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평가 지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얘가 신장 성형이 되다 보면은 중간에 두께가 감소를 하다가 결국엔 네킹이 일어나서 파괴가 일어나는데 요 파괴가 일어날 때까지의 높이를 또 잴 수가 있을 겁니다. 요 높이를 우리가 에릭슨 인덱스라고 얘기를 하고 약어로는 IE라고 얘기합니다. EI가 돼야 되는데 IE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어감상 IE가 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시편의 전체 판재 바닥에서 그 크랙까지의 높이를 측정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엔 이 두 가지 지표가 말하는 건 동일합니다. 시편이 처음부터 이제 변형이 돼가지고 늘어났을 때 최대한 얼마나 늘어날 수 있냐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두 개 I랑 ADH는 어느 정도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I랑 ADH가 좋으면 좋을수록 세류의 신장 성형성이 늘어난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컵 성형 시험 같은 경우는 재료의 드로잉 특성을 평가하는 시험인데요. 시험 평가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판재를 뭐 판을 이용해 가지고 콜라 캔을 만든다고 하면은 컵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컵을 만들 때는 양 판재를 끝을 잡고 난 다음에 펀치를 밀어 넣어 가지고 네, 쭉 밀어 넣게 되면 언젠가 이런 식으로 컵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컵이 만들어지는지 안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성공 실패의 유무를 이제 평가하는 시험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 자세한 응력 상태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뭐 실무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결국에 이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과연 컵이 얼마나 깊이 만들어질 수 있냐입니다. 그래서 그걸 평가하기 위한 지표는 이제 뭐 펀치를 이제 금형을 계속 바꿀 수는 없으니까 동일한 펀치에서 서로 다른 크기의 판재들 여러 개를 이제 동시에 평가를 하게 됩니다. 요 그러면은 이제 작은 판재는 이제 잘 만들어질 건데 판재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힘이 커지게 되고 언젠가 그 힘이 한계치가 도달을 하게 되면은 깨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깨지기 시작한 시점을 이제 드로잉 한계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드로잉 한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판재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평가를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평가를 했을 때 요 드로잉 B를 이제 구하게 되는데 요 드로잉 B가 깨지기 시작하는 시점에서의 드로잉 B를 한계 드로잉 B라고 해서 리미트 돔 하이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돼서 요거를 주요 평가 지표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판재 성형을 하게 되는데 이 판재 같은 경우는 이제 압연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계적 특성 평가를 할 때 결정립이라는 존재들이 존재하는데 이 결정립들이 짜보가 돼서 그 서로 길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길어지게 되면은 콘크리트 가로로 놓고 난 다음에 이걸 압축을 길이 방향으로 하는 거랑 두께 방향으로 하는 거랑 차이가 있죠. 그 매 한 가지로 그런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방향에 따라서 나타나는 특징이 그 방향 각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 두께 감소율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두께 감소율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은 원래 그 방향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이 컵에서 나오는 높이도 다 똑같아야 되는데 이 높이에 편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높이 편차가 발생하는 현상을 귀 현상이라고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귀 현상이 발생했을 때 안 좋은 점이 뭐냐면은 원래는 이제 동일한 높이면은 이거를 자를 필요가 없는데 잘라낼 수밖에 없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잘라내게 되면 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성형성이 안 좋아지니까 요 드로잉 B랑 델타 H, 이어링 높이를 주 평가 지표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컵 성형을 평가를 하게 되고 요게 이제 재료의 전반적인 드로잉성을 평가하는 시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두 개의 시험법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는 이제 양쪽으로 다 늘어나는 평가 지표가 돼서 어, 평가 지표가 되겠고 한쪽은 이제 컵 성형을 할 때 한쪽은 이제 늘어나는데 한쪽은 이제 두께가 이제 그 폭이 이제 감소하는 시험법에 대한 시험 특화된 이제 시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이런 스탬핑이라든지 성형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뭐 아까 얘기했듯이 굽힘, 신장, 뭐 드로잉 공정들이 다 짬뽕이 돼 있을 건데 그럼 에릭슨 시험이랑 컵 성형 시험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전반적인 이제 변형 모드에서의 시험을 다 커버하기 위한 시험법이 존재를 하고, 그 시험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상의 시편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뭐 시험 모양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이 시험 모양들에 따라서 어떤 시편은 양쪽으로 다 늘어날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시편은 한쪽은 늘어나는데 한쪽은 좀 덜 늘어나고 어떤 시편은 한쪽으로 늘어나는데 한쪽으로 오히려 수축이 되는 그런 시험들이 그런 이제 다양한 변형률 분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 나카지마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요 나카지마 시험을 진행하고 나게 되면은 이제 다양한 변형률 상태에서 이제 그 파괴가 되는 시점이라든지 네킹이 일어나는 시점 그리고 안전한 시점들이 다 곡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곡선을 우리가 그 포밍 리미트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성형 한계도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요 성형 한계도가 이제 재료의 전반적인 이제 신장 성형 쪽 그리고 드로잉 성형 쪽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전체 성형성을 대표하는 도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성형 한계도를 얻게 되면은 이 성형 한계도를 얻고 성형 해석을 하게 되면은 특정 성형 해석에서 변형률 E1이랑 E2 값을 얻을 수 있어요. 요 E1이랑 E2 값이 만약에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면은 이 성형은 크랙이 일어나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뜻이고, 만약에 E1, E2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면은 이제 성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크랙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성형 해석 결과랑 비교 분석을 하게 되면은 그 뭐 굳이 금형을 먼저 만들어 보지 않더라도 이 성형이 성공할 수 있겠다, 실패하겠다라는 거를 1차적으로 감안하고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오른쪽에 이제 뭐 세이프티 마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크랙 변수들이 있는데 요 부분들 같은 경우는 뒤에서 차차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여준 에릭슨 시험, 컵 성형 그리고 포밍 리미트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는 요 앞에서 봤던 재료의 전단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형을 나타내는 시험법이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전단이 일어나게 되면 아까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그 FLD를 활용을 해가지고 안전하다는 걸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크랙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크랙이 발생하는 플랜지 현상을 정확하게 모사를 하기 위한 시험법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시험법이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멍을 뚫는 게 전단 변형이잖아요. 요 전단하고 이제 굽히는 시험을 모사하기 위해서 요 콘 모양의 펀치를 밀어 넣어가지고 확장을 시켜가지고 요게 확장을 시켜서 이제 시험을 하는 평가 방법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걸 이제 구멍 확장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요 시험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전단 변형이 먹혀 있는 이제 시편에서 이제 변형이 일어나가지고 굽힘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크랙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요런 식으로 이제 크랙 발생하는 현상하고 이제 똑같은 모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크랙이 일어나는 정도가 버티면 잘 버틸수록 이제 점점 더 넓은 구멍이 넓어져 더 잘 버티겠죠. 그래서 뭐 이 여기서 나타난 이 크랙이 결국 이 안쪽부터 해서 전파가 되는 거거든요. 이 전파가 완전 될 때까지 최대한 이 소재가 버틸 수 있는 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초기 구멍 D0랑 이제 구멍이 확장되고 난 다음에 구멍의 넓이인 DH 요 두 개 값을 이용해 가지고 구멍 확장률을 이제 비교를 하게 되고요. 요 구멍 확장률을 이용해서 뭐 구멍 확장률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플랜지 특성이 좋아진다고 정량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 소재의 성형성이 왜 중요한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성형 뭐 기계적 특성이 좋더라도 성형성이 좋지 않았던 고강도광에 대한 예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각각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시험 평가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시험 평가법들이 각각 특수한 표준이 존재를 하고 주요한 공정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파트부터는 이제 이 성형성 평가들에 대한 각각의 공정 변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파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